안녕하세요. 도서출판 유광에서는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1차 관문인 필기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3권의 교재를 출판하였습니다. 이론집과 미니요약집과 기출문제집입니다. 이론집은 5과목의 내용을 체계 있게 기술하였고, 미니요약집은 간편하게 휴대용으로 요약 정리하였으며, 기출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기출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제과제빵 필기시험은 제과이론 15문제, 제빵이론 15문제, 재료과학과 영양학을 합쳐서 20문제, 식품위생학 10문제, 총 60문제를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치르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 36문제를 맞추면 합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기입니다. 제과제빵 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문제풀이 제4장 식품위생학입니다. 식품위생학은 제과제빵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식품에 관계되는 위생학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식품위생과 기생충, 전염병,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합니다. 제1절 식품위생. 첫 번째, 식품위생의 정의입니다. 우리 식품위생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이란 식품과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위생의 목적. 식품위생이 왜 필요한가? 우선 첫 번째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입니다. 위해 방지라는 것은 위험하고 해로운 것을 예방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식품 영양상의 질적인 향상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의 기여. 이것이 식품위생의 목적인데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특히 모든 문제가 문항이 3개로 되어 있는 거는 시험 문제 내기 참 좋거든요. 그래서 낯선 거 하나 있으면 골라내기면 되니까 이 식품위생의 목적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식품위생의 대상. 아까 식품위생의 정의에서 나온 거하고 유사하죠. 식품위생의 대상은 식품과 용기와 포장과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식품의 위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란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미세한 생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3가지 모양이 있어요. 구균, 구는 공이란 뜻이에요. 공 모양처럼 동글동글한 거고요. 간균, 간이라는 거는 막대기예요. 그래서 막대기처럼 길쭉길쭉하게 생겼고요. 나선균은 나사예요. 나사처럼 꼬여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의 형태는 구균, 간균, 나선균. 다른 말로 공 모양, 막대기 모양, 나사 모양.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미생물은 다 자기가 살기에 좋은 조건이 있고 싫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을 잘 이용해서 유익하게 하려면은 그 미생물이 잘 살 수 있게끔 해줘서 발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 미생물이 번식해서 그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변질이 돼서 부패를 일으킨다. 그러면은 그 미생물이 살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선 그 미생물이 어떤 조건에서 잘 살고 있나,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살기에 좋아하는 조건, 필요한 조건 5가지로 나눕니다. 영양소, 미생물도 역시 적당한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영양성분이 있어야 돼요. 흔히 말하는 질소원, 탄소원, 무기염류들, 우리 사람들이 영양소를 찾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미생물들도 자기네는 영양소가 있어야 잘 번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는 미생물이 아주 좋아하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생물은 수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인 미생물은 수분이 한 60% 걸쭉하게 있는 걸 좋아해요. 특별히 수분이 없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미생물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미생물이 수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수분은 온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보통 뭐 30도 전후한 온도를 좋아하는 게 있고, 어떤 건 낮은 온도에서 번식하고 어떤 거는 고온에서도 번식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미생물은 적당한 자기가 좋아하는 pH, 수소이온 농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중성 전후한 걸 좋아하지만 어떤 거는 산성에도 살 수 있고 어떤 미생물은 알칼리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미생물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수소이온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은 산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은 산소를 좋아하지만 어떤 미생물은 산소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산소가 있는 데서 잘 살 수 있는 것을 호기성 세균이라 하고요. 산소가 없는 데서 잘 살 수 있는 것을 혐기성 세균이라 합니다. 이것처럼 미생물은 5가지 조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미생물의 번식 조건 5가지 다시 합니다. 영양소, 수분, 온도, pH, 산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미생물은 온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 이렇게 나눕니다. 저온은 낮은 균에서 살 수 있는 미생물, 중온균은 중간 온도를 좋아하는 미생물, 고온균은 높은 온도에서 살 수 있는 미생물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저온은 10에서 20, 중온은 30에서 40, 고온은 50에서 60으로 기억을 하세요. 그 중에서 꼭 외워야 할 수치는 중온균은 25에서 37도입니다. 우리 보통 여름 날씨, 장마철 날씨가 25도, 37도죠. 그럴 때에 미생물이 제일 좋아하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음식물이 여름철, 장마철에 가장 변질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의 발육 조건 알아두시고요. 또한 미생물은 수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했는데 미생물 증식이 억제되는 수분 활성도, 수분이 어느 정도 있냐 없냐를 수분 활성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대부분의 미생물 중에서 세균이 미생물이 많은 곳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효모고 그 다음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는 수분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건조식품, 말린 제품에는 세균보다는 곰팡이가 많죠. 그래서 미생물 증식이 억제되는 수분 활성도, 미생물이 좋아하는 수분 활성도의 크기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세균이 제일 크고 중간이 효모, 마지막이 곰팡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미생물이 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변질이 되면은 부패가 일어나죠. 부패라는 건 뭐냐? 우리는 보통 모든 음식이 썩었다 하면 다 부패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정의를 따져본다면은 단백질 식품이 변질된 것을 부패라고 합니다. 부패란 단백질 식품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데 이 미생물은 아까 봤듯이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이 있고 공기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세균이 있어요. 그런데 공기가 없어도 살 수 있는 혐기성 세균에 의해서 번식되는 거, 변질되는 거 이런 것들을 부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해하죠. 인체에 해롭게 되죠. 그랬을 때에 생겨나는 물질로는 황화수소, 암모니아, 아민 이러한 물질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아까 미생물의 번식 조건하고 비슷하죠. 이러한 부패를 일으킨다는 것은 부패를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미생물은 온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수분 또는 습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산소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 열이라는 거는 아까 온도하고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온도, 수분, 산소 이 3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부패를 일으키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식품이 부패를 일으켰어요. 어떤 과정으로 부패를 일으킬까? 영양학에서 훑어봤습니다. 우리가 육류나 이런 단백질 식품을 섭취를 하면은 잘 소화되면은 마지막에 아미노산으로 돼서 아미노산이 몸에서 잘 소화시켜서 잘 흡수되면은 그것이 영양가가 되겠죠.
특히 아미노산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관리가 돼서 섭취하기 전에 변해진단 말이죠. 잘못 관리를 하고 잘못 보관하고 했을 경우에 이것이 부패예요. 그럼 부패의 원리도 우리 인간이 단백질을 섭취해서 아미노산이 되는 거하고 공식은 같아요. 보세요. 단백질을 우리가 밖에다가 놔뒀어요. 고기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뜨뜻한 데다 놔뒀어요. 또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수분이 축축한 데 놔뒀어요.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공기가 막 닿을 수 있게끔 놔뒀어요. 그랬을 때에 이 단백질은 밖에서도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몸에 좋은 펩틴으로 변해지죠. 그런데 그것이 펩틴으로 됐을 때에 펩톤으로 됐을 때 우리가 먹으면은 영양가가 되는데 또 방치를 합니다. 그럼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아미노산까지 돼버립니다. 여기서부터는 부패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나쁜 냄새가 나죠. 변질이 일어나고 부패가 돼서 썩는데 황화수소니 암모니아니 아미니니 메탄이니 이런 물질이 생겨나서 부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패를 예방을 해야 되겠죠. 어떤 방법이 있느냐. 물리적인 방법이 있고 화학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별로 쓰지를 않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부패를 예방을 많이 하죠. 우선 이러한 미생물이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생물이 번식 못하는 온도로 만들어주면은 그 부패를 일으키는 미생물이 번식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냉장법과 냉동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습니다. 보통 일주일이라고 보죠. 냉장고 온도는 0도에서 10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으로 보관한다? 그러면 얼리죠. 냉동을 시킵니다. 냉동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인 가정이나 일반적인 냉동고는 영하 18도예요. 그래서 냉동법 영하 18도 이하에서 저장을 한다. 두 번째 건조법. 아까 미생물의 번식 요소 중에서 미생물은 수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대부분이 수분이 60% 있는 데서 많이 활성화시키니까 수분을 줄여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우유는 수분이 88% 이상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 안 하면은 몇 시간 안 가서 변질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우유를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서 수분을 다 날려버리고 분유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죠. 이 원리하고 같이 모든 미생물은 대부분이 건조를 시킴으로써 오랫동안 저장이 됩니다. 쉬운 예로 대부분의 미생물은 수분이 15% 이하가 되면 번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건조식품은 15% 이하로 건조시켜줍니다. 뭐 공유라든지 분유라든지 뭐 건조식품은 다 수분이 15% 이하입니다. 세 번째, 가열살균법. 아까 미생물은 온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보통 25에서 37도만 되면 제일 활성화가 되고 저온 해봐야 10도에서 20도, 고온 해도 50에서 60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낮거나 높으면은 미생물은 죽어버리겠죠.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빵 발효할 때 이스트도 역시 미생물입니다. 얘네들은 몇 도에서 죽는다고요? 63도만 되면 완전히 사멸해버리죠. 그렇듯이 이 온 식품에는 나름대로의 각각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을 부패를 일으키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는 끓여주죠. 가열시켜줍니다. 가열해서 살균하는 법이 있습니다. 가열살균은 온도에 따라서 저온균이 있고 고온 순간살균이 있고 초고온 살균이 있습니다. 저온 파스테리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파스테르 저온에다가 65도에서 30분 정도로 살균을 시키는 걸 말합니다. 대부분의 음료나 우유 같은 것은 저온 살균법을 하죠. 고온 순간 살균법 75도 정도에서 10 내지 20초 정도로 살균하는 것을 고온 순간 살균법이라 합니다. 초고온 살균법 135도 이상에서 뭐 2초 내지 3초 정도로 순간적으로 하는 방법 초고온 순간 살균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번역하기에 좀 다르긴 하지만 저온 살균법 low temperature, 그래서 LT라 그러고요. 고온 순간 살균법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고온 단시간 살균이라고 합니다. 쇼트예요. 쇼트는 우리나라는 짧다, 단시간이다 하지만 또 순간이라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high temperature short time, 그래서 HTST라고도 말해요. 고온 단시간 살균. 세 번째, 초고온 살균. 초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울트라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울트라 하이 템퍼레처, 그래서 UHT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우유는 대부분이 초고온 살균법을 많이 했습니다. 가정에서 먹는 거는 저온 살균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온 살균법이 조금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외선 및 방사선 살균법. 어떤 식품은 햇볕에 말려버림으로써 수분을 감소시키고 또 미생물이 활약을 못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골에 가면은 미역 말리고 고추 말리고 어떤 거는 식기소독, 이런 것들은 다 자외선에 소독하잖아요. 살균하는 거가 자외선 살균법이고, 방사선 살균법은 코발트 60번이라고 하는 방사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식품에 많이 살균법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컨테이너로 저 어디서 감자 한 컨테이너가 수입이 됐다. 이 감자를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 삶을 수도 없고 말려버릴 수도 없고 얼릴 수도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코발트 60번이라는 방사선을 쏘아줌으로써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살균법에 해당이 됩니다. 가정에서는 쓰지 않지만 이러한 그 가공하는 데나 이런 데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식품의 보존이나 보관에 관계되는 것을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소독이나 살균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식품위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독이죠. 이 소독이 뭐냐? 말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병원균만을 사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독해서 이 사멸이란 말은 사실 안 써요. 병원균을 대상으로 병원 미생물을 죽이거나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감염의 위험성을 없애는 방법을 소독이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독이 잘 안 돼 있을 경우도 있어요. 비병원성 미생물은 때로는 생존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바퀴벌레 소독을 한다. 바퀴벌레 소독약을 쳤어도 그것이 바퀴벌레가 전부 다 사멸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독은 때로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병원균은 좀 죽일 수 있지만 비병원균은 생존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 소독의 정의입니다. 소독을 하는 데는 소독약이 있어야 되겠죠. 이 소독약, 소독제는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소독제는 어떠한 조건이어야 하나 한번 훑어보기로 합니다. 살균력이 있어야 된다. 소독제니까 당연히 살균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식성과 표백성이 없어야 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행주를, 예를 들어서 행주를 소독하려고 용기에다가 담궈 놨어요. 그랬는데 이 용기에다가 소독제를 넣고 행주를 담궜는데 한참 있다 봤더니 용기에 구멍이 뻥뻥 뚫린 거나 부식 현상, 무슨 뭐 사가진다든지 이거를 부식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으면은 이거는 소독제로서 적합한 소독제가 아닙니다. 또 행주가 흰 것도 있겠지만 다른 행주를 그 소독제에다 담궈 놓고 그릇에 담궜는데 이 소독제가 갑자기 색깔을 변해시켰어요. 표백성을 일으켰어요. 당연히 깨끗하게 표백되지는 않겠죠. 그러한 것들은 소독제로서 역할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독제는 살균력은 있어야 하고 부식성과 표백성은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독제는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싸야 되겠죠. 어떤 것을 소독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면은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소독제는 싸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소독력이 좋다 하더라도 번거롭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사용법이 간편하고 안전해야 됩니다.
다시요. 소독제의 구비 조건은 살균력은 있어야 하고 부식성과 표백성은 없어야 하고 경제적 싸야 하고 사용법이 간편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살균입니다. 아까 소독의 정의를 봤으면 물리적인 화학적인 방법으로 병원균만 사멸하고 비병원성 생물은 생존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살균의 정의를 본다면 똑같이 미생물에 물리적 화학적인 자극을 두어서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이 살균은 소독보다는 독해요.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사멸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멸시키는 방법이에요. 여기는 병원균, 비병원균 전부 다 죽어야지만 살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사멸을 시키느냐,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열을 가해서 삶기도 하고 자외선을 쏘아서 말리거나 소독하기도 하고 방사선을 넣기도 하고 고주파를 쏘아주기도 하고 이거는 물리적인 방법이고, 화학적인 방법은 염소를 넣거나 과산화 수소라는 약품을 넣거나 알코올을 넣거나 또는 살균성 계면 활성제 이러한 화학적인 처리를 해서 살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살균이라 그러고요. 세 번째, 방부가 있습니다. 방부하고 또 다른 거는 아까 소독도 죽이는 거, 살균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나 방부는 죽인다, 사멸한다 말이 들어가면은 그건 틀린 거예요.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다음 중 소독과 살균과 방부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한 것을 골라라. 그럴 경우에 소독은 병원균만 죽이는 거, 살균은 아예 병원균, 비병원균 무조건 죽여버리는 거. 아예 그냥 뿌리채 뽑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방부는 아무것도 죽이지는 못해요. 단지 억제하는 거예요. 미생물의 번식으로 인한 식품의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 방부죠.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방부제가 든 걸 먹었다 하지만 방부제가 들어갔다고 해서 영원히 균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방부제를 넣기 전에 이미 균이 있다 하더라도 방부제는 그 균을 죽이지는 못해요. 단지 저장 기간을 오래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방부고요. 또 다음에 냉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했듯이 냉장도 역시 방부하고 비슷하지만 방부보다는 더 약하죠. 지금 어떤 식품을 냉장고에 넣었다. 그럼 며칠간만 그 저장성을 주는 거지 오래오래 가지가 않죠. 그래서 이 소독과 살균 이거에서 볼 때 제일 저장성이 약한 거는 냉장. 그 다음에는 방부. 좀 더 소독한 거는 소독.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은 살균. 이러한 정도의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소독과 살균법입니다. 아까는 소독과 살균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냉장고에 넣고 말리고 뭐 이런 것만 했는데 여기서는 화학적인 약품을 처리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약품 중에 첫 번째 석탄산 용액이 나옵니다. 이 소독 및 살균법에 있어서는 어떤 약품을 어떤 거를 소독하며 몇 % 정도를 쓰느냐 하는 거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석탄산 용액은 페놀 용액이라고도 하고요. 약 3%의 수요 용액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기구나 손소독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요. 석탄산 용액은 굉장히 순수하고 살균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소독제의 살균력을 표시하는 데 기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석탄산 계수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고 나서 이 석탄산을 조금 이제 가루로 만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생석회라고 있어요. 요즘 거의 없지만 쓰레기통이나 아니면 시골의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허연 가루가 뿌려져 있을 거예요. 이것이 생석회죠. 그래서 오물이나 쓰레기통, 화장실 이런 데에 쓰는 가루 역시 소독하고 살균제로 쓰입니다. 세 번째, 역성비누입니다. 역성비누는 손이나 그릇, 기구 이런 것들을 소독할 때 많이 쓰는데 주방용품이나 이런 데도 많이 씁니다. 살균력이 강합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세정력은 없어요.
그래서 비누라는 말이 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누라고 생각하지만 소독제예요. 그래서 세정력, 세척력은 없이 소독력만 있는 비누예요. 이것을 역성비누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가 먹던 결핵 환자가 먹던 그릇을 소독한다. 그러면은 먹던 그릇이니까 거기에 찌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찌꺼기를 역성비누에 담그면은 소독 역할은 있는데 찌꺼기는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중성세제에 씻고 나서 그러면은 찌꺼기는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뒤에 역성비누로 소독을 해줌으로써 살균 역할을 주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찌꺼기가 묻은 그릇이다. 이것을 어떻게 소독하면 좋으냐? 세척력도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답은 중성세제로 세척하고 나서 역성비누로 소독한다. 두 가지 섞어서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혼돈을 주기 위해서 그런 보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역성비누는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는 3%의 수용액으로 피부나 상처 부위의 소독에 많이 씁니다. 3% 외우시고요. 다섯 번째, 알코올. 우리 병원에 가면 알코올 솜으로 소독 많이 하죠. 약 70% 살균력이 가장 강하죠. 그 다음에 승홍수.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기구 같은 걸 많이 소독하기도 하고요. 손소독에도 사용을 합니다. 0.1%예요. 그런데 이 승홍수의 정말로 단점은 금속을 부식시켜요. 그래서 이 약품은 금속 그릇에 담그면 안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절 기생충과 전염병입니다. 첫 번째, 기생충. 기생충이라는 것은 인체와 어떤 동물에 기생해서 들어붙어 의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거, 질병을 일으키는 벌레 이런 것을 기생충이라 그러죠. 특히 대부분 이런 것들은 음식물에 감염돼서 입을 통해서 우리한테 모든 전염병을 감염을 시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채소류를 통해서 감염을 시키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회충, 십이장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회충을 경구 감염. 요즘은 사실 그 공해 때문에도 회충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 자료고 우리한테도 시골에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서 소중하게 알아둬야 하는 상식입니다. 회충은 경구 감염. 경구라는 것은 입을 통해서 감염된다라는 뜻이고요. 인분을 통해서 감염됩니다. 지금도 저 시골에 가면은 인분으로 비벼주는 데 있죠. 그런 것들로 유기농을 한다고 하거나 그럴 경우는 회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충은 경구 감염이 되고 인분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예방법은 말려주면 돼요. 일광 소독을 해주고 65도 정도에서 10분만 말리거나 끓여주면은 회충은 아주 잘 살균이 됩니다. 두 번째, 십이지장충 또는 구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경구 감염도 되지만 이것의 특징은 경피 감염이 됩니다. 경피라는 것은 피부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걸 얘기를 하죠. 시골에 가면은 맨발로 밭에 막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발을 통해서 십이지장충이 인체 내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이장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분의 위생적인 처리를 잘 해야 될 것이고요. 야채를 씻을 때 잘 세척을 해야 할 것이고 오염된 토양과 접촉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손으로 흙을 너무 심하게 만진다든지 맨발로 다니거나 하면은 십이장충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요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충은 요즘 거의 없죠. 어떤 시험에 있어서 요충의 해답에서 가장 암기해야 될 거는 항문소양증이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항문주위가 가려움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은 집단 감염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요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는 채소를 통해서 옮길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육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육류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얘기를 하는데 날것으로 먹었을 때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
촌충이 있고요. 촌충 중에서도 민촌충이 있고 갈고리촌충이 있습니다. 민촌충을 한문으로는 무구조충이라 그러고요. 갈고리촌충을 한문으로 유구조충이라 합니다. 무구조충은 소고기가 원인이 되고요. 유구조충은 덜 익은 돼지고기가 원인이 됩니다. 두 가지 다 충분히 가열하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조리사 시험에는 맨날 나오고요. 제과제빵에는 나온 적이 많지는 않지만 참고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외우는 요령 혼돈되기 쉽습니다. 민, 무소 이렇게 외우세요. 민천충은 무구조충의 소고, 갈, 유, 돼지, 갈고리는 유, 돼지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혼돈이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어패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어패류를 통해서는 지금도 많이 있죠. 디스토마 같은 거. 그래서 디스토마의 대표적인 것으로 간디스토마가 있고 폐디스토마가 있는데, 간디스토마는 간에 가서 기생이 돼 있고 폐디스토마는 폐에 가서 기생이 돼 있어요. 이 숙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그 기생충이나 이러한 균이나 이런 것들이 잠시 머물러 있는 곳, 이거를 숙주라고, 중간 숙주라고 하시면 돼요. 보통 중간 숙주가 하나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게 있는데, 이러한 어패류가 원인이 되는 것들은 중간 숙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민촌충의 중간 숙주는 소라 생각하면 되고요. 갈고리촌충의 중간 숙주는 돼지고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패류의 중간 숙주는 첫 번째 간디스토마는 우렁이가 1 중간 숙주고, 2 중간 숙주는 담수어, 담수어라는 거는 민물고기죠. 붕어, 잉어 뭐 이런 것들이 제2 중간 숙주가 되고요. 페디스토마의 제1 중간 숙주는 다슬기, 제2 중간 숙주는 뭐 게나 가재 이런 것들이 페디스토마의 제2 중간 숙주입니다. 이 두 가지 역시 혼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잘 외우셔야 시험에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간디스토마, 우렁이, 담수어, 간우담 또는 민물고기, 간우민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페디스토마는 페다, 게, 팻다, 게를 이렇게 외우시면 혼돈 안 하더라고요. 페디스토마, 다슬기, 게, 가재. 그래서 각자 쉬운 방법으로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어패류를 통해서 감염시킬 수 있는 기생충에는 광절 열두조충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긴 촌충이라 그래요. 광절, 끊어진다. 어떻게 12마디로 끊어질 만큼 굉장히 길다. 그래서 긴 촌충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벼룩이 1중간 숙주고요. 2중간 숙주는 연어, 농어, 숭어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유구각주충 이런 것들은 뭐 시간 있으면 외워두시고요. 어패류가 원인이 되는 거는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광절 열두조충, 긴촌충 이 정도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뭔지 모르신 분은 안 계시죠? 그러면은 전염병에 있어서 일으킬 수 있는, 발생을 할 수 있는 3대 요소를 보기로 합니다. 전염병 발생의 3대 요소, 병원체, 환경, 인간 숙주. 말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병을 일으킬 수 있으려면은 그 병을 일으키게 하는 주범이 있어야 되겠죠. 그 주범을 병원체라고 합니다. 병원체가 아무리 많아도 혼자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병원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는 더운 곳 살고, 어떤 거는 추운 데 살고, 어떤 곳은 뭐 깨끗한 데 살고, 어떤 곳은 더러운 데 살고, 이러한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에 살고 있던 병원체가 남한테 옮기려고 하죠. 그럴 때에 누구한테 옮길 것인가? 그 대상이 인간입니다. 그것을 숙주라 그러죠. 그래서 살고 있던 환경에서 그 병원체가 인간에게 옮기는 거, 이 세 가지를 병원체 감염의 3대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원체, 환경, 인간, 숙주. 두 번째, 인축 공동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인은 사람 인이고요. 축은 축산물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축산물이 같은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인축 공동 전염병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토병,
토는 토끼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토병에 걸린 토끼하고 놀다가 그 토끼가 물었다. 그러면 이미 토끼는 야토병에 걸렸죠? 그러면은 물르면은 사람도 야토병에 걸린다. 이것이 인축 공동 전염병이에요. 탄저병, 이것을 다른 말로 비저병이라고도 하는데요. 포유동물, 예를 들어 소, 말, 돼지, 양 이런 것들이 탄저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탄저병에 걸린 이러한 포유동물을 잘 익히지 않고 잘못 먹으면 사람도 탄저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핵. 소나 양 이런 것들의 우유가 잘못 살균이 됐을 경우에 그 잘못 살균된 우유를 먹으면은 그 소에 있는 우유도 역시 결핵에 걸려 있을 것이고, 이 결핵에 걸린 소의 우유를 잘못 먹으면 사람도 결핵에 걸릴 수가 있다 뜻입니다. 네 번째, 돈단독. 돈은 돼지 돈자예요. 그래서 돼지나 이런 것들이 돈단독이라는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날 것으로 잘못 먹었으면은 사람도 돈단독이라고 걸릴 수 있다 이기죠. 큐열이라고 있습니다. 쥐, 소, 말, 양, 닭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것이 큐열이고요. 광견병은 너무 잘 알죠. 개에서 옮길 수 있는 것으로서 광견병에 걸린 개에 물리면 사람도 광견병에 걸린다. 인축 공동 전염병입니다. 네, 일곱 번째 파상열 브루셀라입니다. 소, 돼지, 개, 사냥 이런 거에 생식기 부분이 잘못 파열이 되거나 했을 때 오는 병이 파상열 브루셀라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인축 공동 전염병입니다. 그렇다면은 인축 공동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가축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가축이 다 이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물의 원인을 잘 발견을 하고 일찍 발견을 해서 예방접종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 이완된 동물이 있을 경우는 판매나 수입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도살장이나 우유를 처리할 때에 검사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세 번째, 경구 전염병입니다. 경구라는 것은 입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 뜻입니다. 오염된 식품이나 손, 물, 곤충, 식기류 등에 의해서 세균이 입을 통해서 체내로 침입하는 대부분이 소화기계 전염병입니다. 소화기계 전염병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감염이 됐을 때에 대부분이 소화기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특성을 볼 때에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미량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이 나한테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금방 증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잠복기가 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균이 내 몸에 들어왔어도 금방 증세를 나타내지 않고 잠복해 있는 기간, 이것을 잠복기라 그러죠. 소화기계 전염병은 비교적 잠복기라는 것이 깁니다. 또 2차 전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왔다가 내가 다른 데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소화기계 전염병은 미량으로도 감염이 되고 잠복기가 길고 2차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소화기계 전염병은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이것입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파라티푸스 등등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러한 전염병에 대해서 많은 병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 알려면은 우리가 보건위생사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출제 빈도가 많은 것만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달달 외우도록 하세요. 소화기계 전염병의 대표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호흡기계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소화기계는 병이 생기면은 소화기계 이상이 있어서 구토하고 설사하고 배가 아파요. 호흡기계는 증세가 기침하고 가래 있고 이 호흡기계 곤란이 오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디프테리아, 결핵, 폐렴, 백일해 이런 것들은 호흡기계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이 세균이 원인인 것이 있고 바이러스가 원인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이 있는 것은 소아마비나 이러한 유행성 간염 같은 것은 바이러스가 원인이 있습니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식중독입니다. 식중독은 세균이 원인인 것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요. 그 세균은 아까 미생물의 번식 요건 중에서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저온, 중온, 고온균 외우셨죠? 저온균은 10에서 20도, 중온균은 30에서 40도, 고온균은 50에서 60도. 그 중에서도 중온균은 25에서 37도라 했습니다. 이러한 세균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범은 대부분이 중온균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입니다. 우리나라 여름철, 장마철에 많이 번식하는 것은 세균성 식중독이 살기에 좋아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습니다. 감염형에는 살모넬라, 비브리오, 대장균 이것이 감염형 식중독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한 독소를 갖고 있는 것을 독소형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오니까 일단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독소형 식중독에는 보툴리누스, 포도상 구균의 식중독 이것이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이러한 식중독의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이 뭐냐? 아까 전염병은 미량으로도 감염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에 전염병균은 조금만 들어가도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콜레라균이 조금밖에 안 먹었으니까 뭐 콜레라 괜찮겠지 이런 건 아니죠. 전염병은 미량으로도 감염이 됩니다. 그러나 식중독은 미량으로는 감염이 안 되죠. 둔한 사람은 많이 있어야 식중독에 걸리고요. 아주 예민한 사람이나 조금으로 설사를 하겠지만 일반적인 세균성 식중독은 미량으로는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또 식중독은 2차 감염이 거의 없습니다. 식품을 내가 잘못 먹으면 내가 걸리지 내가 식중독 걸렸는데 남한테 2차 감염 시키지를 않습니다. 또 식중독은 잠복기가 비교적 짧습니다. 아까 전염병은 잠복기가 길다 그랬어요. 그러나 식중독은 점심에 잘못 먹으면 저녁에 설사하죠. 저녁에 잘못 먹으면 자다가 화장실 가죠. 그만큼 잠복기가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짧습니다. 전염병은 잠복기가 며칠이 걸리고 어떤 거는 몇 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잠복기가 길지만 세균성 식중독은 잠복기가 짧습니다. 또한 세균성 식중독은 수인성 전파, 크게 균이 나한테 막 심하게 들어와서 전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그 균만 죽으면은 식중독은 예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염병보다는 식중독은 예방하기가 쉽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서는 아까 페이지에 있는 전염병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염병은 적은 양으로도 감염이 된다 했습니다. 잠복기가 길다 했죠. 2차 감염이 있다 했습니다. 쉬운 예로 콜레라 예를 들겠습니다. 콜레라는 적은 양이 내 몸에 들어와도 감염이 되고요. 콜레라는 균이 나한테 와도 언제 옮았는지 모르고 며칠이 있다가 아니면 한참 있다가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만큼 잠복기가 깁니다. 콜레라는 나한테 들어왔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2차 감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염병이라면은 세균성 식중독은 좀 달라요. 적은 양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밥이 상했어요. 그런데 많이 상한 걸 먹으면 설사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상했는 거 씻어서 먹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미량으로는 감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2차 감염이 없습니다. 밥이 상한 걸 먹으면 내가 식중독이 나는 거지 그것을 딴 사람한테 옮기지를 못하죠. 또 세균성 식중독은 잠복기가 짧습니다. 점심에 상한 걸 먹으면 저녁에 설사를 하고 저녁에 상한 걸 먹으면 자다가 화장실을 가죠. 그것처럼 식중독의 잠복기는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전염병에 비해서 짧습니다.
수인성 전파는 드물다. 이것이 뭐 물로 인해서 전파를 일으키거나 여러 군데 다른 동네에 전파를 시키거나 이런 건 없죠. 또 세균성 식중독은 막기가 쉽습니다. 균의 증식을 막아버리면 그 전 식중독 자체도 막을 수가 있고요. 단 하나, 세균성 식중독은 한 번 걸렸다가 일주일 후에 또 잘못 먹으면 또 걸려요. 다시 말해서 저항력이 없어요. 항체가 안 생겨요. 그러나 전염병은 항체가 생길 수 있어요. 한 번 걸리고 나면은 그 병에 대해서 저항력이 생겨서 다시 안 걸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전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의 차이점을 비교해 가면서 익혀두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감염형 식중독의 종류와 특징을 보기로 합니다. 식중독에는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다고 그랬죠. 감염형에는 살모넬라, 비브리오, 대장균, 이것도 외우세요. 다음 중 감염형 식중독이 아닌 것을 골라라 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럼 첫 번째로 살모넬라 식중독. 살모넬라 그러면은 육류나 돼지고기, 우유만 외우시면 됩니다. 돼지고기에 살모넬라 균이 있는 것을 팔이나 쥐를 생각하시면 돼요. 쥐가 옮겨져요. 그랬을 때에 그 살모넬라 있는 것을 우리가 익히지 않고 먹었을 경우에 사람이 구토 증세와 설사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모넬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열해서 방충망을 설치하면 됩니다. 살모넬라의 특징은 60도에 30분만 놔둬도 죽어요. 가장 열에 약한 것이 살모넬라예요. 그래서 제대로 구워만 먹으면은 살모넬라, 익혀 먹으면은 살모넬라는 예방할 수 있고, 방충망 또는 방서망, 서라는 거는 쥐예요. 그래서 방서망은 쥐가 못 들어오게 막는 망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방충망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구멍이 크기가 얼만큼이냐 하는 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메쉬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해진 그 면적 안에 구멍이 몇 개 있느냐를 가지고 방충망의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30메쉬라는 정도의 구멍을 가지고 있는 거는 30개의 구멍이 나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이러한 방충망을 설치해 두면은 쥐가 못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비브리오. 장염 비브리오라는 거는 비브리오 식중독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장에 이러한 증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여름철만 되면은 비브리오 얘기 많이 듣죠. 보통 대부분의 균은 소금물에 담그면은 균이 활약을 못해요. 그러나 이 비브리오의 특징은 소금물에서도 활약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염성이란 말을 씁니다. 소금물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해수 세균의 종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식염에 소금물이 약 3% 있는 데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호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패류를 생것으로 먹었을 때 많이 발병을 하죠. 특히 발병을 하면은 설사, 구토, 발열 이런 걸 일으켜서 심해지면은 사망하기도 합니다. 여름철에 꼭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것이 비브리오 식중독 사건이죠. 잠복기는 한 10시간 이상 정도입니다. 비브리오는 어패류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장균. 이 대장균이 몸에 들어오면은 병원성 대장균을 일으켜서 대장균입니다. 분변 오염의 지표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시골에 우물이 있어요. 이 우물물을 먹어도 될까 말까. 또 약수터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먹어도 될까 말까 할 때에 그 근처에 하수구나 쓰레기통이나 이런 데서 오염되지 않았나, 오염됐나 이거를 체크하는 의미에서 대장균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있으면 그 물을 못 먹게 하죠. 그래서 분변 오염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체크하는 이러한 지표로 삼는 것은 대장균입니다. 그러면은 대장균이 그러한 우물, 하수물 외에도 어떤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냐? 우유나 치즈, 햄 이런 거에서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잠복기는 10시간 정도이고요. 역시 설사, 발열, 두통, 복통을 일으킵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감염형 식중독에는 살모넬라, 비브리오, 대장균이 있는데 세 개의 공통적인 증세는 구토, 설사, 복통이고요. 살모넬라는 열은 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날것으로 먹었을 때 오는 거고요. 살모넬라는 돼지고기, 육류가 원인이 되고, 비브리오는 어패류가 원인이 되고, 대장균은 우유나 우물물 이런 물이 원인이 됩니다. 다 익혀 먹으면 이상이 없다, 예방할 수 있다, 이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식중독 중에서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말 그대로 식중독 안에 독소를 갖고 있습니다. 보툴리누스 식중독, 그래서 보툴리누스도 뉴로톡신이라고 하는 독소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조림, 병조림이 해당이 됩니다. 병, 버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툴리누스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또 포도상 구균은 엔테로톡신이라고 하는 독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도상 구균에는 균이 있고 독소가 있는데 균은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고 하고 독소는 엔테로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식품은 다 포도상 구균 식중독입니다. 우리 음식 잘못 먹었나 봐. 나 식중독 증세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거의가 다 포도상 구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상 구균은 독소는 굉장히 열에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열하거나 싸움거나 하면은 감염형 식중독은 다 균이 죽지만 포도상 구균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냐? 엔테로톡신이라고 하는 지독한 독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포도상 구균은 잠복기가 다 짧습니다. 아까 봤듯이 감염형 식중독은 대부분이 잠복기가 10 내지 18시간이에요. 그러나 포도상 구균은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먹었다 하면은 몇 시간 후에 금방 증세가 나타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중독을 얘기하는 거죠. 역시 식중독이다 보니까 구토, 복통, 설사를 일으키고요.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다, 식중독이다 할 경우는 주방의 원인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리사가 혹시 손에 염증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걸 이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주방의 조리사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은 포도상 구균이고, 포도상 구균은 균은 황색 포도상 구균이고 독소는 엔테로톡신이다. 통조림, 병조림은 버틀리누스 식중독이고 독소 이름은 뉴로톡신이다. 암기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식중독이 세균성 식중독을 알아봤습니다.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이 있고 자연독 식중독이 있고 화학적인 식중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두 번째, 자연독 식중독. 아까 세균성 식중독은 대부분이 보면은 보관 잘하고 싱싱한 거 먹으면은 안 걸리죠. 그러나 자연독 식중독은 아무리 싱싱해도 스스로 갖고 있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바다에서 잡아온 보고라 할지라도 거기에 독소를 빼야 되고, 또 금방 산에서 캐왔는 버섯이라 할지라도 독이 있는 버섯은 싱싱해도 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갖고 있는 독소, 이것을 자연독 식중독이라 합니다. 자연독 식중독은 동물성과 식물성 두 가지로 나눕니다. 동물성 자연독은 대표적인 것이 보고, 조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고에 있는 테트라도톡신 외우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난소나 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스스로 갖고 있는 독소가 있습니다. 테트라도톡신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싱싱해도 그 독소를 먹게 되면은 금방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유일하게 보고집만큼은 보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조개도요, 잘못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켜요. 조개 중에는 모시조개처럼 희끗희끗한 게 있는데 이것의 독소는 베네루핀. 그러니까 모시조개가 오염된 그러한 뻘 같은 데서 살고 있을 때에 아무리 싱싱해도 베네루핀이라고 하는 독소를 갖고 있을 수 있고,
섭조개나 이러한 것들은 좀 색깔이 진해요. 검은 조개라 그래요. 이런 것들도 오염된 뻘에 살고 있을 때는 섭조개에 살고 있는, 검은 조개에 살고 있는 것은 싹시톡신이라는 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독소 다 외워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보고에는 테트라도톡신.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외우게 할 때는 보고에 태가 둘렸다 이렇게 외우게 합니다. 우리 객관식이니까 외우는 것이 중요하죠. 모시조개는 베네루핀, 섭조개, 검은조개는 삭시톡신. 혼돈 일으키면 시험 문제 틀려요. 그래서 외우게 하는 방법, 검은 것이 삭시하다, 삭시톡신. 이렇게 웃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잘 외워질 거예요. 보고는 테트라도톡신, 모시조개는 베네루핀, 섭조개, 검은조개, 대합조개는 삭시톡신. 그것이 동물성 자연독이고요. 다음에는 식물성 자연독입니다. 금방 산에서 캐왔지만 버섯에, 싱싱한 버섯에 있는 독소입니다. 참고로 버섯이 독이 있나 없나를 가려내는 방법 흔히 알 수 있죠. 우리 은수저는 독이 있으면 검게 변합니다. 그래서 버섯을 음수저에 이렇게 비벼봤을 때 검게 되면 그 버섯은 독이 있어요. 또 이 버섯은, 독버섯은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쁩니다. 또 이 버섯은 끈적끈적거립니다. 또 이러한 독이 있는 버섯은 느타리 버섯처럼 쭉쭉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지가 않고 뚝뚝 끊어집니다. 이것은 독버섯의 감별법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독버섯에 어떠한 독이 있느냐? 무스카린이라고 하는 독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솔라닌이 있는데요. 감자를 슈퍼에서 사와가지고 냉장고에 잘 보관하면은 그냥 싱싱한 채로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은 날씨, 봄이나 가을이나 아니면 실내에 잘못, 겨울에 실내에 잘못 감자를 보관할 경우에 퍼렇게 돼서 싹이 나요. 발아 부분이라 하죠. 그것이 더 날짜가 지나거나 잘못 보관이 되면 독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독을 솔라닌이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삶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자 잘못 보관해서 싹이 날 경우는 싹은 도려내기 바랍니다. 감자 발아 부분에 있는 독은 솔라닌이라 합니다. 그 다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고시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카씨를 가지고 기름을 내는 것이 면실류죠. 이 면실류가 정제가 잘 안 됐을 때, 오염이 되어 있을 때 이럴 경우에 독소가 있습니다. 고시풀이라고 합니다. 고시풀, 모카풀, 고시풀, 뭐 외워질지 모르겠네요. 고시풀. 다음에 미나리가요. 굉장히 깨끗한 데서만 미나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질척한 데서 잘못 자라다 보면은 거기에 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큐톡신이라고 하는 독소가 있을 수 있고요. 맥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르고톡신. 호프 같은 거 만드는 거에 맥각 성분에 잘못 보관돼서 오염이 됐을 경우에 있는 독소는 에르고톡신입니다. 식물성 자연독소 복습합니다. 버섯에는 무스카린, 감자에는 솔라닌, 면실류 기름에는 고시풀, 미나리에는 시큐톡신, 맥각에는 에르고톡신. 좀 혼돈되겠지만 암기하셔서 꼭 한 문제는 나오니까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유해 금속에 의한 식중독, 다른 말로 화학적인 식중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인 식중독은 농약도 화학적인 식중독이에요. 화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농약도 화학적인 식중독이고 그 외에 금속물질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수은, 카드뮴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본의 미나마타 항구에 어느 날 이상한 질병이 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미나마타 항구에서 잡힌 고기를 먹은 주민들이 단체적으로 막 통증이 있는 거예요. 분석을 해봤더니 그 미나마타가 수은에 오염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은을 먹은 고기를 사람이 먹었더니 다 중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수은 중독은 미나마타병 이렇게 항구 이름을 붙여서 미나마타라고 합니다. 한 몇 년 전에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미나마타 항구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나 깨끗하게 했으니까 수은 중독에 의한 것을 미나마타병이라고 하지 않게끔 해달라. 이미 문헌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다고 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수은 중독은 미나마타병.
그 일본의 미나바타 항구 사람들은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죠. 카드뮴, 이따이의 병. 역시 일본 얘긴데요. 일본의 어떤 사람들이 별을 또 같은 통증이 있었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같은 쌀로 같은 밥을 먹었어요. 뭐냐 해봤더니 그 논에 카드뮴이라고 하는 중금속이 많이 있는 벼였어요. 그래서 카드뮴이 중독이 된 벼에서 자란 벼로 가지고 쌀 가지고 밥을 해 먹었더니 같은 증세가 났다. 그래서 카드뮴 증세는 이따이. 이것이 지역도 이따라고 하지만 아프다 굉장히 아프대요. 그래서 이따라는 일본말로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드뮴 중독은 이따이의 병. 조리사 시험이나 제거사 시험이나 계속 열심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단 우리 수험생들은 잘 혼돈이 되죠. 제가 혼돈되지 않게 외우는 방법, 미숫가루 미나마타, 미나마타는 수은 중독. 이따이의 카드뮴 어떻게 할까요? 이따이 카드놀이 하자. 뭐 이렇게 외웠더니 다들 합격 잘하더라고요. 미나마타는 수은, 이따는 카드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3절 식품 첨가물입니다. 식품 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 보존함에 있어서 식품에 첨가하거나 혼합하거나 침륜하거나 등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식품 첨가물이라 한다 라고 식품위생법에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다음 중 식품 첨가물을 설명한 것을 골라라. 또는 이러이러한 것을 무엇이라 하나 해서 식품 첨가물의 정의를 선택형으로 잘 고를 수 있게끔 익혀두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가공한 식품에는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죠. 엄마표 음식에는 엄마가 먹어도 되는 식품 첨가물만 사용을 합니다. 가능한 한 자연의 식품 첨가물을 하겠죠. 색깔을 내기 위해서 취자물을 들인다거나 또 단맛을 내기 위해서 꿀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만 가공하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사용해도 되는 식품 첨가물이 있고 또 양이 정해져 있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양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식품 첨가물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런 식품 첨가물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 하나씩 훑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식품 첨가물은 변질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에 대한 증식 억제 효과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색깔을 예쁘게 하려고 착향료라는 식품 첨가물을 넣었는데 이 착향료가 들어가서 미생물 증식을 일으켜 가지고 그 음식이 다른 역할로 해서 변질이 됐다. 그러면은 그 착향료는 식품 첨가물로서의 완전히 나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질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의 증식 억제 효과가 있어야 식품 첨가물이다. 두 번째, 미량으로도 효과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맛있게 하려고 달게 하려고 감미료를 넣었어요. 그런데 약간만 넣어서도 단맛이 나야 되는데 많이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식품 첨가물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량으로도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 식품 첨가물입니다. 세 번째, 독성이 없거나 극히 적어야 된다. 이 말은 제가 좀 불만이 있는 요소입니다. 식품위생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범죄를 일으키죠. 식품 첨가물은 독성이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 식품법에 없거나 극히 적어도 된다. 이거는 좀 묘한 표현이지만 좌우지간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은 독성이 없어야 됩니다. 네 번째, 무미, 맛이 없어야 되고 무취, 냄새가 없어야 되고 자극성이 없어야 된다. 좋은 색깔을 내기 위해서 착색제를 넣었는데 그 착색제가 이상한 맛을 내고 이상한 냄새를 내고 자극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다섯 번째, 이러한 식품 첨가물은 빛에도 안전하고 공기에도 안전하고 열에도 안전하고 pH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어 착색제를 넣었는데 이 착색제가 음식에 들어가더니 햇볕을 받으니까 이상한 역할을 하고 열을 받으니까 또 불안전하고 또 pH가 가 있더니 다른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거는 식품 첨가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상의 조건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사용이 불편하면은 식품 첨가물의 역할을 못하는 거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누가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죠. 가격이 싸고 경제적이고 편해야 된다. 이상의 6가지가 식품 첨가물에 지켜져야 할 조건입니다. 네,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는 목적이 있겠죠. 왜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느냐? 여러 종류로 볼 때에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외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게끔, 그리고 기호성을 향상. 아무래도 맛있어 보이고 예뻐야 될 것이고 모양이 좋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기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을 거기다가 첨가합니다. 두 번째, 변질이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는 만들어서 뭐 하루 이틀 내에 다 먹어 치우고 하니까 식품 첨가물을 방부제나 이런 걸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판매하는 가공업체에서는 오랫동안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변질과 부패를 억제시키는 식품 첨가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의 품질을 개량하여 저장성 향상. 집에서는 금방 만들어서 먹으니까 뭐 싱싱한 재료이면은 식품을 특히 개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가공하는 데서는 좀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개량하고 또 저장성도 좋게 하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을 첨가합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 향과 풍미를 개선하고 영양을 강화한다. 아무래도 좋은 향이 나고 아무래도 좋은 풍미가 있어야 좋은 제품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을 강화하고, 또 영양, 보통 식품마다 그 자체의 성분으로서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 예를 들어 우유에, 아기가 먹는 우유에는 특별히 칼슘이나 철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광고하는 거 봤죠? 칼슘 강화, 철분 강화, 이런 말로 어떤 특정한 영양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식품 첨가물의 종류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착색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용색소라고 하죠. 식용색소도 역시 우리가 사용했을 경우에 인체에 독성이 있으면 안 되고요. 체내에 축적이 되면 안 되고요. 미량으로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물리화학적 변화에 안전해야 할 것이고요. 모든 것이 식품 첨가물 공전에 수록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르 색소 몇 호, 뭐 식용 황색 색소 몇 호, 이것은 다 착색제에 속하죠. 두 번째, 산화 방지제, 항산화제라 합니다. 우리가 재료학에서 배우고 기름할 때 많이 배웠습니다. 유지는 어떠한 열이나 공기나 금속이나 수분이나 이런 거에서 변질을 한다. 이 변질이 일어나는 것을 산화, 산패를 한다. 그러면 유지의 산화와 산패를 막아주는 것을 항산화제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면실류나 이런 식용유를 처음에 사왔을 때는 산패가 안 되죠. 근데 한번 튀기고 나면은 산패를 촉진시키는 인자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리지방산 때문에 이물질로 인해서 산패가 됩니다. 그러면은 식품을 가공하는 업체나 이런 데서는 산화를 막아주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첨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BHA, BHT, 몰식자산 프로필 이런 것들은 인공적인 산화 방지제이고요. 우리 집에서는 보통 토코페롤, 비타민 E, 또 참기름에 있는 세사몰 이런 것들은 자연의 천연의 항산화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화방지제, 항산화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밀가루 계량제. 제과 제빵 하는 데 있어서 식품 첨가물의 대표적인 것으로 밀가루 계량제가 있습니다. 밀가루를 표백시키고 숙성시키고 품질 개량을 하기 위해서 넣는 것인데요. 과산화 암모늄, 브롬산 칼륨, 과산화 벤조일, 이것이 밀가루의 계량제입니다.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밀가루 계량제가 아닌 것을 골라라 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세 것을 제외한 하나가 답이 되겠죠.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외울까요? 너무 길죠? 과, 부, 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로 시작하는 과항산 암모늄, 부로 시작하는 불음산 칼륨, 또 과산화 벤조일, 그렇게 해서 뭐 과가부로 외우든지 아무튼 밀가루 계량제 세 가지는 골라낼 수 있게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호료 증점제, 끈적끈적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재료과학에서 배웠습니다. 우유의 단백질인 카제인 또는 메칠셀룰로스, 또 다시마 같은 데 있는 알긴산, 이런 것들은 어떤 제품에 들어갔을 때 미끈미끈한 물성을 주게 하죠. 매끈한 촉감을 주고요. 그래서 안정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증점제, 증가를 시킨다, 점도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샤베트나 뭐 젤이나 이런 데에 안정제가 많이 들어가죠. 유화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물과 기름은 잘 어울리지 않는데 레시틴 같은 이런 것들은 물과도 어울리고 기름과도 어울리기 때문에 유화제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대두 인지질에 있는 레시틴 또는 뭐 자당 지방산 에스테르, 좀 어렵죠. 그리세린 지방산, 이런 것들은 가공 회사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유화제에 속합니다. 여섯 번째, 이형제. 우리 제과제빵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형유라고 하죠. 철판에다가 기름칠을 살짝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이형유라 하고요. 설명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겠습니다. 제과 회사, 쿠키 회사 같은 데서 그 많은 반죽을 기계에 넣어서 떼낼 거 아닙니까? 굽고 난 뒤에. 그럴 때에 이형유, 이형제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은 틀에 들어붙어 있어요. 그래서 띄기 쉽게 분리시킨다. 형틀에서 잘 분리시키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 유동 파라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형제로 사용을 합니다. 최대 잔존 허용량은 0.1% 이하다. 시험 문제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소포제입니다. 소포라는 거는 거품을 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초콜릿을 큰 덩어리를 녹여가지고 뭐 허트 모양을 만들고 무슨 모양을 만든다. 그런데 약간의 템퍼링을 하다가 거품이 생기면은 나중에 틀을 만들고 형을 만들어서 끄집어냈을 때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상품 효과가 없죠. 그래서 거품이 생기는 걸 막는다. 소포제입니다. 소포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규소수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부제. 요즘 빵과자 하는데 방부제 안 쓰죠. 그러나 예전에 대량 생산하는 데서는 방부제를 썼습니다. 써도 되는 방부제로서는 프로피온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치즈나 이런 데는 디하이드로초산이라는 방부제를 쓰고요. 햄이나 이러한 식육 제품에는 소르빈산이라고 하는 방부제를 쓰고 있습니다. 허용되어 있는 식품 첨가물을 훑어본 겁니다. 아홉 번째, 착향제입니다. 향기를 내는 거죠. 그랬을 때에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하면은 용해 상태로 되어 있느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를 수용성이냐, 유성이냐, 유화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보통 수용성, 워터 타입으로는 알코올성 향료를 얘기를 합니다. 또 오일 타입으로는 유성 향료인데 비알코올성 향료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화향료가 있습니다. 유화향료는 또 두 가지로 나눴을 때 고체형이냐 아니면 에센스형이냐. 고체성 향료로는 결정 상태로 된 고체이냐 분말 상태냐 이렇게 나눠 있고요. 에센스 향료는 주로 버터크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식품 첨가물을 훑어봤고요. 참고로 식품위생은 자주 검사가 나오죠. 이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화학적인 검사가 있고 물리적인 검사가 있고 관능 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화학적인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는 화학적인 검사를 하고 물리학적인 검사도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걸로만 검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가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는 관능 검사입니다. 관능 검사라는 거는 우리의 오감으로 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들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맛보고 만져보고 그랬을 때에 이것이 괜찮다. 맛있어 보이는구나. 안전하구나.